안녕하세요. 아든 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의 중요성과 군주제의 그 국왕이 군주가 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이제 설명을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원제는 리더십의 at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level, 그러니까 의식적 수준과 무의식적 수준에서의 리더십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주제는 큰 제목은 그 부제로는 그 영국과 또는 다른 군주 국가에서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윌리엄 W. 버스터기라는 분으로 호주 학자이고요. 2006년도에 리더십 리뷰라는 저널에 이제 게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버스터기라는 분이 그 리더십과 군주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최근의 연구 동향은 의식적 단계에서의 리더십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리더가요, 이 그 집단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일종의 전략으로서의 리더십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 무의식적 단계에서, 즉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세계를요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리더십 연구는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무의식 단계에서의 리더십이 그 기본으로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자신의 논문의 방향성을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 무의식을 설명하다 보니 집단 무의식을 먼저 이제 거론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집단 무의식은 그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그 프랑스 학자인데요. 이분이 아마 그 이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처음으로 그 모형화 시켰나 봅니다. 그 구스타프 르봉은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럴 때에 그 집단 무의식이 사실 우선적으로 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서요, 이게 세대를 통해서 또 계속 전해지고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다 공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집단 무의식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이 심리적 군중이란 말은 뭐 그냥 우리가 군중 심리란 말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다른 말 우리는 뭐 반대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군중 심리라는 거는 이 집단에 의해서요 굉장히 많이 이제 전파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전염력이 있다라는 건 전파력이 강한 건데, 그런데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팩트에 기초하기보다는 조금은 팩트가 아닌 환상과 같은 환각 상태 또는 망상 같은 거에 기초해서요 상당히 사실 강한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경우, 틀린 것들을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어떤 도덕 기준에 부합하기보다는요 도덕에 대해서 이 가변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거는 이 심리적 군중의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집단 무의식이다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했고, 그 뒤에 그 지그먼 프로이트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프로이트가 그 르봉의 이론을 수용을 해서 조금 다른 용어로 종족 무의식이라는 용어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개인은 그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억압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개인의 무의식이라는 게 억압돼 있는데, 이 개인의 억압된 무의식하고 그 다음에 종족의 무의식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 무의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충동적이고 가변적이고 좀 뭔가 과격한 형태를 드러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은요 무리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본능이 계속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그 이 갈등이 사실은 조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단 종족 무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뭔가 정신적인 불안정성이 증가하는데, 이때에 이 정신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리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칼 융이 그 뒤에 그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아주 보편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뭐 집단 무의식하면 늘 칼 융을 먼저 꺼내는 이유가 이제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의 어떤 하나의 이론적 토대의 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개인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제 기초적인 토대라고 이제 융은 설명하고, 또 그러면서 의식과 무의식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식은 우리의 의식 세계를 얘기할 거고요. 또 무의식은 아마 집단 무의식을 의미하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집단이 갖고 있는 무의식 세계와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의식 세계 간에 이제 서로 조화가 이루어야지만 이제 큰 갈등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집단 무의식이, 집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으로부터요 과도하게 이렇게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리더십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바로 칼 융의 이제 주장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 이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 그래서 뭐 어느 우리가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요 그 지역에서는 어떤 하나의 당만을 이제 우리가 찍자라는 게 사실 이제는 집단 무의식처럼 이제 머릿속에 잡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이성적인 생각에서 보면요, 아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는 좀 다른 걸 뽑고 싶은데라고 그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이제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속에서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성적인 내 의식 세계 속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에 리더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을 좀 해결할 때에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카을 융의 이론을 가지고 그 버스트하고는 설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주제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그 군주제 얘기가 넘어가는 이유는 그 군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집단 무의식에 호소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일단 이분은 어원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하면서요. 군주의 어원은 그 모나키라는 말은 그 모노스라는 혼자라는 말과 이걸 어떻게 읽는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어래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ASHIN 뭐 이런 식으로 읽는다 그러는데, 아무튼 통치하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통치하는 그 어떤 정치 체제를 군주제라고 본다라고 이제 어원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므로 군주는 이제 혼자 세습에 의해서 통치하는 이제 개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막스 베버는 이 강력한 지도자, 즉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바로 군주의 하나의 표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어떤 예외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예외적 자질은 왕권 신수설과도 밀접하다. 즉 왕권 신수설이란 거는 그 하느님에 의해서 왕이 임명됐다. 하느님의 권리를 대행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도 예외적 자질, 왕도 예외적 자질.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이런 어떤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군주제의 예전에는 핵심이었다라고 막스 베버는 주장을 하고요. 그 뒤에 그 럭이라는 분, 존 럭은 그런데 이러한 그 군주제 내에서는 그 권력이요 지나치게 군주한테 집중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제한해서 뭐 권력 구조 간에 좀 이 통치 권력 간에 좀 이렇게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입헌군주정대로 바뀌게 되죠. 즉 그 국민이 뽑은 그 이 의회에서 실제로 권력을 모든 걸 행사하고, 군주는 그 상징적인 존재로 그냥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절대군주제의 폐해에서 비롯됐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입헌군주제는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국가가 어떤 혼란기에 있을 때에 뭐 그 역할을 하는 정도가 되겠고,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사생활이 일절 공개 안 되는 것처럼요, 일종의 신화적 단계로서 자꾸 상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정치에 개입하는 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만약에 개입하게 되면 국민과 또 국민이 뽑은 의회에 의해서요 비난을 받게 되겠죠. 뭐 대표적인 예로 1990년에 벨기에 국왕이 낙태 자유화 법안을 이 의회에서 승인을 이 의회에서 이 법안을 만들고 이제 통과시켰는데요. 낙태 자유화 법안입니다. 그런데 벨기에 국왕은 종교적 이유를 가지고 거부를 하죠. 이거는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징적 존재로 그러면 입헌군주제 내에서 이 군주는 그럼 아무런 역할 안 하느냐? 그건 아니다.
대표적인 그 예로는 2차 세계대전 때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나치가 유럽 국가들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때에 유럽 국가들은 전염, 즉 이제 다른 나라가 침공당했다, 우리도 침공당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집단적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죠. 이제 이럴 때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은 의식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전략적으로 그 집단 공포에 대한 위협을 대처하려고 차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군주는요, 이 입헌군주제에 있는 왕이나 뭐 여왕은 그 있던 집단 무의식 수준에 자꾸 접근을 했다는 거죠. 즉 어떤 전략을 세우는 단계가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무의식 단계 속에 있는 불안감들, 공포심들을 해결하고 어루만지는데 커다란 그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로는요. 영국의 그 에드워드 8세가 될 텐데요. 뭐 여러분들 에드워드 8세는 잘 모르시더라도 아마 조금 들어보신 게 있을 거는 1936년도에 그 조지 5세가 사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왕위 계승을 하게 되는 이제 황태자인데, 그런데 이제 왕위 계승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미국 여성인 그 이 월리 심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의 결혼 문제 때문에 이 의회와 또 국민들로부터요 이제 이렇게 왕을 뭐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받게 돼서 포기하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월리 심슨은 미국 이혼녀입니다. 근데 이혼녀가 어떻게 왕의 이 왕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그 이 근거였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그 이혼녀라는 거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요, 어떤 성격상의 문제가 있다, 또 행동상으로 너무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이런 이유들을 갖다가 막 달고, 또 그러면서 국적도 미국인인데 어떻게 영국의 왕비가 되느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상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반대해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공작하고 윈저 공작 부인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걸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리더십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공작의 신분인데요. 가가지고는 그 이 독일의 그 히틀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뇌부들을 만나가지고 과연 이들이 그 어떤 식의 그 이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런 행위 자체가 국왕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가서 살펴보는 행위가 영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집단적인 그 무의식 상태 속의 그 불안감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관련 지어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일정 부분 해소시키려고 노력한 데에 그 바로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이 버스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그 이 에드워드 8세가 즉위를 포기하자 그 알버트인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왕위 계승을 하게 되는 이 조지 6세는 그 계승 당시에는 건강도 나빴고요. 또 그 다음에 병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걸 피했다 그러고요. 또 우울증도 있었다 그러고, 뭐 아마 영화도 만들어졌다시피 말더듬이 아주 심했다 그럽니다. 아주 떠듬떠듬대고. 또 어떤 좀 과격한 사람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까지 이제 이렇게 몰아붙일 정도였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 실제로 이제 히틀러하고 전쟁이 벌어지자 다른 어떤 귀족들이나 또 런던에 있던 뭐 이런 사람들, 또 근처에 이 폭격을 당하기 쉬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다른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데요. 근데 조지 6세는 끝까지 궁에 남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궁에서 사격 훈련까지 하면서 차라리 자기는 그냥 총을 맞아서 중로에서도 못 떠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나와 있는 어떤 의식적 단계에서의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 단계, 즉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국민들의 히틀러에 대한 공포감들을 일정 부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요. 아까 그 전에 형이 그 에드워드 8세가 때문에 그 이 왕위 계승을 물러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이제 사이가 아주 나빠지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제 루즈벨트를 예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게 되고, 또 이 조셉 케네디라고 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일 텐데요. 이 사람이 영국의 대사로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을 미국이 지원하는 걸 반대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설득을 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전략적인 뭐 어떤 하나의 리더십을 발휘한 게 되겠지만,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관계 계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가 미국을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전략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적인 그러한 이제 불안감들을 해소한다는 면에서 무의식적인 어떤 전략도 이제 무의식적인 수준에서의 리더십도 발휘한 것이다. 즉 처음에 이 왕이 될 때의 그러한 그 어떤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 중에서도 무의식적 단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어루만졌다라는 점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한 하나의 사례로 이제 버스터건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덴마크의 크리스찬 5세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덴마크에서는 나치가 침공하고 그러면서 그냥 저항을 크게 하지 않고 항복을 하고요. 그래서 나치가 그대로 점령당해서 한 5년간은 이제 나치 치하에 들어가는데, 근데 처음에 나치는 40년부터 42년까지는 그냥 덴마크의 자치 정부를 허용을 합니다. 뭐 그 이유는 아까 그 나치가 침공하자 뭐 크게 저항을 하지 않았고요. 또 그다음에 덴마크는 종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보면 아리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마도 그 자치 정부를 허용했는데 결국에는 그 42년 후반부에 자치권을 빼앗고 그러면서 나치가 이제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 한 6,200명 정도의 유태인들이 그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근데 유태인들은 뭐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거죠. 이제 나치 치하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나치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유태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배지를 그 유태인들한테 전부 착용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국왕이 나서 가지고 그럼 나부터 먼저 달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나치가 이 유태인들을 전부 그 덴마크에서 추방을 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추방이 시행되기 며칠 전에 한 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중립국가인 스웨덴으로 이게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는데요. 이때는 물론 정부가 어떤 이 나서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덴마크의 크리스찬 5세가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조력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찬 5세는 바로 전략적, 즉 무의식적 수준, 의식적 수준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6,000명 정도의 유태인들을 보호하려고 애쓴다라는 건 국민 전체를 보호한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 속의 불안감들을 상당 부분 이제 크리스천 5세가 뭔가 해결하는데 또는 어루만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도 그두 가지 형태의 의식과 무의식 수준에서의 리더십이 다 발휘가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국가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군주는요, 이러한 전략적인 방법, 즉 그 의식적 방법, 또 무의식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군주는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는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무의식적인 여러 가지 리더십도 발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무의식 세계를 자꾸 자극하고 뭔가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경우는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면 의식적 수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가요? 무의식적 수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나요? 아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지지율이 있다가 후기로 가면 이제 떨어지죠. 그 이유는 나름대로 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리더십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리더십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 뭐 실업의 공포, 뭐 가난의 공포, 또 빈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다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감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뭐냐면 역부족인 거죠. 즉
무의식적 수준에서의 그 이 리더십은 발휘되지는 못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진짜 리더라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적으로요,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국민들 또 내가 이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뭐 기업이든 또는 단체든 간에요. 또는 조그만 무리든 간에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같이 공존해가 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 세계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또 갖추어져야만 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눈에 안 보이는 것마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이 뭔가 건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리더십과 군주의 관계 속에서요, 이제 진짜 리더십이 어떤 의미에서의 가치성이 있을까? 즉,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 즉, 의식적인 수준, 눈에 안 보이는 무의식적 수준에까지도 이제 발휘할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